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청령 우베코에서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개념을 가르쳐 드린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정, 무정 이야기입니다. 명리 제일 모르는 게 명리학에서 어려운 거 있죠? 청타, 유정, 무정. 그거 더 튀는데 10년이잖아, 그죠? 청아쌤한테 배우면 3년이면 끝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유정, 무정이 있는데, 유정, 무정은 딴소리가 아니고요. 내 혈자리와 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간용법이 뒤에서 이러고 내려온다면 이 산줄기들이 이러고 펼치고 내려오면은 이쪽을 호위해주면서, 혈자리 쪽을 호위해주면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걸 뭐 순용이라고 하든 진용이라고도 하든 유정에 가까운 모양새가 되는데, 산줄기가 이래 거꾸로 내려온다면 이런 게 영용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영용. 그러면서 혈자리 내려온 것들, 거기에 기세까지 그냥 힘이 있다 이러면 이런 살용.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한마디로 낼 수 있다? 유정하냐 무정하냐 혈자리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용세 12개 12가지 용을 다 외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 개념 해주는 거 억수로 편하죠. 그러면 사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정 무정으로서 판단해버리면 된다. 예, 이건 들어온다. 그러면 유정하다는 거는 이 혈자리를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다가 이건 무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용대가 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무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해줄라다가 나중에는 배반해버리는, 이런 걸 무정하다 하고, 혈자리를 끝까지 감싸 도는 거를 유정하다 한다. 그 다음 전주작 같은 경우에도 느낌이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으면 유정한 거고, 바깥쪽으로 이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위에서 등고선을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정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줄기가 단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유정한 쪽이고요, 이쪽이 무정한 쪽입니다. 단면도로 봤을 때 이쪽이 기세가 완연하게, 이쪽엔 편안하게 걸판자도 될 것 같은 느낌, 이쪽은 뭐래도 그냥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느낌. 이쪽이 유정하고 이쪽이 무정하다. 요런 논리만 갖고 있어도 엄청 편해집니다, 산을 보실 때. 그리고 여기서 자청령이 기냐 우베코냐 기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요렇게 딱 알맞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트여 있겠죠, 물이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자청령이 길 수도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우베코가 길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장풍이라고 감싸고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우베코가 너무 긴 거 아니냐? 너무 짧은 건 또 안 되지. 어느 한쪽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미 감싸준 상황에서 끝나고 이게 더 이렇게 길어도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세가 이쪽이 완연하냐 이쪽이 중거하냐를 따지면 되겠다. 요 사신사 말고 나머지 보이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안대, 조신사라고 해야 됩니까? 안대라고 하는 소리를 책에서 참 많이 쓰고 있다. 눈에 바깥에 보이는 거, 조신사. 어쨌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안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특징적인 산이 하나 있는데, 사신사로 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사신사, 전주적으로 치기엔 애매모호하고 혈자리 앞에 쬐만한 동산 하나가 있는 경우가 좀 참 많아요. 너무 나지막해가지고 저거를 전주작으로 삼기는 뭐하고 뒤에 게 전주작이 좀 더 자청령 우백호급에 맞게끔 전주작이 있는데 그 앞에 쬐만한 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책상같이 앞에 쬐만하게 있다 해서 안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써먹느냐 하면은 형국론,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될 형국론에 가서 저 안산을 참 많이 써먹습니다. 누워있는 소 앞에 요런 산이 하나 있으면 요 산을 뭘로 해석한다? 풀더미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소가 계속 풀을 뜯어 먹으면 이 마을에 소가 안 도망간다는 거지. 만약에 봉황으로 본다면 요거를 봉황의 먹이 뭐 대나무로 본다. 그 다음에 사자, 복호혈, 그러니까 복호형, 엎드려 있는 호랑이 혈로 본다면 요거를 개나 노루의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가 있으니까는 호랑이가 안 도망가서 거기에 계속 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형국론에서 안산의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득수법입니다. 이제 득수법은 제일 간단하게 공류수는 좋다, 직류수는 나쁘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물은 굽이 흘러내려가야 되고 이거는 너무 빠름으로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쫙 하고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기가. 제가 비유 드렸죠? 똑같은 바람도 천천히 불면 산들바람이고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고 강하게 불면 태풍이라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도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으면 길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럼 요즘 세상에서는 길이나 그 다음 도로 같은 것도 물로 보거든요. 그러면 길이나 도로가 쫙 뻗어 있는 고속도로, 기찻길 이런 것들은 기가 머무를 틈도 없이 솔직히 여태까지 물은 뭐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죠? 길을 보담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길을 보담아주기 위한 목적. 근데 오히려 이 물이 일직선으로 딱 됐으니까 기가 잊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찻길 옆에서 잘 사는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고속도로 옆에서 잘 사는 사람 없다. 기가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그냥 씩 하고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제 음양론에다가 좀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풍수에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로 음양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산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부동이다 안 움직인다, 물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고로 움직이는 게 양의 성질입니까 음의 성질입니까? 예. 이쪽이 양의 성질이고 산이 음의 성질입니다. 이거 헷갈리시지 마십시오. 대원칙입니다. 별표 참고표. 대원칙입니다. 흐르면 양이요, 안 움직이면 음이다. 산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행상에 우리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상에서는 금수의 기운이 음이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결국에 음양은 뭐다?
어느 시각에서 바라볼 적에 음량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풍수에서는 운동성을 가지고 음량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성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수가 양이 된다. 그러면은 이 수가 아름다우려면 여기에 음의 성질이 살짝 붙으면 좀 더 자연스러울 거죠. 그죠?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처럼 부드럽게 내려가야 진짜 오리지널 물이 되는 거고, 물에 양의 기운처럼 직선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양양이 돼서 너무 거센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곡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쪽 한번 볼까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양새죠.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음은 어떤 모양을 가져야 양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 배합이 잘 된 음이죠. 고로 산이 운동성이 있는 산이 좋다는 얘기예요. 쭉 일자성보다. 그럼 이거는 사룡이 되는 것이고 이건 생룡이 되는 거예요. 조금 여기 음량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어서 갑자기 팍 나오니까 처음 음량 모르시는 분은 어렵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음량 되니까 그 이야기에서 제가 해드립니다. 산이 튀어야 된다, 산이 기세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이 원칙에서도 또 파생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삼일 뭐 복잡하십니까? 아니죠. 불안하다. 아니, 장영훈 교수님한테 배웠고 또 다른 데서도 배우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배웠던 거랑 지금 막 조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맞나 안 맞나 자기가 생각한 게 이제 여태까지 나름대로 추측했던 게 지금 막 정리 중에 있다 보니까 눈이 지금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류수, 우리나라에서는 직류수는 무조건 나쁘다, 공류수는 무조건 좋답니다. 이랬을 때 직류수가 쫙 흘러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했습니다. 조상들이. 실상사를 가보면은 개천이 쭉 있고 요쪽에 실상사가 요쪽을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사를 들어가려면은 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건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요쪽이 이제 도로고. 근데 여기 보면 장승들이 딱 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 파괴돼서 없다 그래서 3개가 남아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직류수를 한번 댐으로 한번 막아보자고 하는 수구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직류수가 빨리 빠져나가니까 실상사한테도 좋은 기운이 아니니까 도를 세워서 장승을 세워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수구막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이 발견되는 수구막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현대로 그대로 옮기면 물이 흘러나가다가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개천에서. 자, 문제 냅니다. 음량으로 문제 냅니다. 요 흘러내려갑니다. 요 라인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저수지라고 하는 물 담긴 데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그렇죠. 저수지는 껍데기는 물이라도 물이 멈췄으므로, 흐르는 동작이 멈췄으므로 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파서 물기를 스톱을 시키면서 풍수 비보를 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물기를 파더라도 패치를 다 계산해가지고 옆 팔까 옆 팔까 가운데 팔까 좌측이냐 우측이냐 우리 집은 물을 팔 필요가 있을까 연못을 판다면 어느 쪽에 팔 것이냐를 패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물을 일부러 끌어당겨가지고 저수를 연못을 만들어갖고 활용을 조경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자,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역시 눈에 보이면 물이 흐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면 안 흐르는 거예요. 이 산 뒤에 가려서, 그러니까 이쪽 산에 가려서 저
뒤로 흐르는 물줄기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바로 우리 집 앞쪽을 흐르고 있는 것 가까운 게 물이에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양에서 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청계천을 의미합니까? 한양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백악 있고 인왕산 있고 남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낙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중랑천 만나가지고 한양으로 큰 한강으로 요래 내려가지 않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안 보이는 지점, 이제 한강은 여기서 본다면 이쯤은 어디 될 거고 끝나는 지점이 여 어디 될 거고 청계천은 시작되는 지점이 여 될 거고 끝나는 지점이 여 될 거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한양을 처음 도읍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잡았다? 이걸로 잡았을까? 이걸로 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순일과 단순 도움을 단순을 일단 청계천으로 궁궐을 잡았습니다. 궁궐. 예. 한양 도움을 예. 한양 도읍할 때 한수를 참고는 반드시 했죠. 근데 이거를 한수로 잡았다고 하는 기억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예. 북한산 대전에 원래 도움을 하려고 하다가 신도안을 하려고 하다가 물이 모자라서 이제 한양의 한수로서 예. 그 당시 인구가 뭐 150만 정도를 예. 물로서 예. 전도전하고 이제 예. 무학 대사 이야기 속에 예. 한양 도움은 그거고 예. 그거는 예. 근데 요 상황에서 그 신도안에 계룡산의 신도안 물줄기도 요 정도 물줄기 갖고 철회가 됩니다. 물줄기가 모자랐다는 게 내수 중심. 예, 내수 중심으로 봤어요. 가까운 물줄기. 나중에 제가 패치를 다 가리키고 나서 신도안이 왜 철회됐는가 그것도 제가 논리적으로 쫙 가리켜 드릴게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산이 우리 집 앞에 산이 있습니다. 요쪽 산, 요쪽 산, 요쪽 산이 있다.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앞산 돌아서 이래 가고 이래 가고 이래 간다고 물줄기가 갔을 때 물이 시작점은 여기 맞죠? 그럼 물이 끝나는 지점은 요겠습니까? 요겠습니까? 요겠습니까죠? 당연히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물줄기를 요만큼 범위가 우리 집에 영향을 주는 물줄기입니다. 근데 가다가 여기다 저수지를 파붓다. 예? 그러면 여기가 또 하나의 파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구라고 하는 거는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을 파구점이라 그럽니다. 파구는 한자로 파구 이렇게 쓰거든요. 물줄기가 끝나는 지점, 우리 집에서 안 보이는 지점을 파구라 한다. 이렇게 연못 파는 것도 다 파야 될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일부러 팔 필요는 없다. 복개돼갖고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일단 안 보이는 걸로 친다. 복개된 거. 위로는 도로가 그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물로 본다는 거예요. 현대 도시 사회에서는.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논리까지 되느냐면 아파트 같은 거 풀 때 자청용 대신에 산이 없잖아요. 산이 안 보이고 아파트만 비잖아. 아파트 자체를 자청용으로 칩니다. 우베코 쪽의 아파트들 우베코 쪽으로 쳐버립니다. 이 파구는 물줄기에서 득수 지점보다 물이 막 시작되는 지점보다 물이 끝나는 파구 지점이 더 중요합니다. 인체로 따지면 이쪽은 입이고 이쪽은 항문인데 항문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파구는 가급적이면 양쪽 산에 의해서 좁아져 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줄기가 내려오고 자청용 우베코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버리면 물줄기 흘러내려가는 게 이만큼 넓어버리면 파구가 엉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물줄기가 돌아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게 이성기능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돌아 나가는 것. 물론 파고는 하나죠. 여기에. 이 파고 가지고 나중에 폐철을 가지고 4대국 포태법, 지리신법을 마구마구 계산을 해냅니다. 물의 기운은 어디에 모여있다? 파고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고 부분, 득수 부분에서 빠진 것들은 이제 대충 됐고, 직류수가 나쁘다고 하니까 이거를 현대에서 이걸 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나라 건축물에 그대로 갖다 옮깁니다. 계단을 만들 때 일직선으로 서양식으로 쫙 50m, 100m를 이래 놓는 게 아니고 계단을 가다가 착 가다가 탁 틀고 착 틀고 요래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들 보면 직류수는 살기를 띠고 길을 너무나 강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차피 이어서 저까지 가야 된다면 가다가 탁 틀고 탁 틀고 탁 틀고 탁 틀고 탁 갑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A 건축물, B 건축물, C 건축물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들은 전부 다 요 각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같은 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통도사 가서 요즘 지은 건물 말고 통도사 가더라도 옛날 건물 각도를 딱 보세요. 전부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럼 뭐 지지 기반이 틀어져서 그랬느냐? 아니죠. 일부러 다 그려놨어요. 어디까지? 조선 왕릉서부터 절, 사찰, 서원까지 싹 다 그려놨어요. 직류수를 피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거든요. 선생님들 뉴욕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하이웨이로 만들어요. 예. 여기는 전부 다 각이 잡힌 정확한 직류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보면 그 도시들이 예.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근데 풍수로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풍수를 프리미엄하고 상관없다는 게 제가 풍수론입니다. 제 풍수론입니다. 안정스럽냐 안정스럽지 못하냐 불안정한 기운이냐 안정스러운 기운이냐를 따져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잘 편히 사느냐 명당에 들었다고 재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부와 명예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좀 안 해요. 거기에서 살 때 편안하다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거기 있는 건축물은 오래 간다. 거기에 들어간 시신은 가장 자연스럽게 부패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고 문화재를 풀어나가는데 뉴욕이 커졌다. 직사각형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꼭 풍수적으로 한국 동양시각의 풍수적으로 이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저는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편안한 장소냐 하는 문제죠. 유럽 같은 경우에 성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성, 캐슬, 산 꼭대기 위에 그건 전투 목적이단 말입니다. 동양의 풍수 시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 그러면 안 풀리죠. 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끔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슬라이드를 조금 이제 장풍서부터 득수까지 보겠습니다.